일에는 정치와 투가 있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성환입니다. 예, 미래통합당의 조혜진 의원도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조혜진입니다. 예, 원 구성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오늘 두 분과 처음 만나는 자리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장 모두를 지금 가지게 됐잖아요. 네. 김성환 의원께서 먼저 말씀 좀 해 주시죠. 예, 안타깝죠. 저희가 어떻게든 여야 합의로 원구성을 해보려고 이제 국회의장이 뭐 여러 압력도 받았습니다만 국회 본회의를 5차례나 연기하면서 여야 합의를 이제 종용했고 이제 급기야 이제 지난 일요일이죠. 네. 이틀 전 일요일 날 도시락 먹어가면서 마라톤 협상을 해서 저희가 알기로는 잠정적으로 일종의 가합의안을 6개 항목에 걸쳐서 네. 가합의안을 만들어서 합의문 서명 직전까지 갔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런데 결과적으로 월요일 날 최종 합의가 결렬되면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기다리긴 어려운 거 아니냐. 국회의장 입장에서도 더 무슨 기다릴 명분이 없어져서 네. 결과적으로 이제 나머지 상임위원장 선출을 하게 됐는데 이제 저희 당 입장에서는 보통 이제 원내대표에게 협상의 전권을 주는데 네. 미래통합당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협상의 전권을 못 가지시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협상하는 사람 따로 있고 결정하시는 분들 따로 있다 보니까 그 합의안을 미래통합당 의원총회에 올리지조차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제 그런 과정들이 있어서 결과적으로 여기까지 왔는데요. 이제 저희가 좀 더 겸손하지만 책임 있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지금 온 것 같습니다. 뭐 정치는 생물이라 앞으로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기까지 온 이상 좀 더 책임 있게 일하는 국회를 위해서 좀 더 속도감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동안 좀 개원하고 한 달 가까이 지났지 않습니까? 네. 그 사이에 밀려있는 숙제도 많고 코로나 경제 위기는 계속되고 있어서 속도감 있게 국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될 책임이 더 커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성환 의원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서 6개 항의 가합의안에 사인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합의안에 일정 정도의 내용이 지금 들어있다는 것 말씀해 주셨고 또 하나는 협상 따로 결정 따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우려를 표하셨어요. 조혜진 의원께서 말씀해 주시죠. 협상 따로 결정 따로라는 그거는 뭐 모든 협상에서 어차피 협상 대표가 그 상대방하고 의논해서 안을 가져오면은 예. 의원총회에서 최종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상대방하고 의견 교환하는 것도 각자 자기 당에 가서 그걸 최종 추인을 받았을 때 확정하는 걸 전제로 해서 의견 교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뭐 잘못된 것은 없는 것이고요. 예. 일요일 협상에서 분위기가 괜찮았다고 그 국회 한민수 공보수석이 발표를 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기대를 좀 했었고 월요일 오후에 의총이 예정돼 있어서 예. 월요일 오전에 최종 타결을 보고 죄송합니다. 그 오후에 의총 때 우리 의총에서 그 내용을 결정 또는 추인하는 것을 이제 기대를 했었죠. 네. 그런데 오전에 결렬이 돼버렸죠. 그것도 이제 뭐 최종 결렬이 돼버린 거죠. 다시 협상의 여지도 없이. 네. 그에 대해서 우리 원내대표가 보고한 내용을 들어보면은 의장께서야 뭐 어떤 뜻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다음에 당신들이 전반기에는 법사위를 민주당이 하고 네. 후반기에 당신들 정권 빼앗아 가봐라 그러면 줄게 뭐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해서 굉장히 좀 모욕감을 느꼈다고 의원들한테 보고를 했었고 박병석 의장의 발언에 모욕감을 느꼈다. 예,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만약 그게 타결이 됐으면은 예. 그다음에 원구성은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네. 지난번에 강제 배정했던 것도 우리 의원들이 뜻과 관계없이 엉뚱한 데 지금 배치가 돼 있고
다시 또 그 나머지 상임위를 배정하더라도 우리 의원들 그 배정표를 받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아직 저게 이번에 협상에 매달리느라고 배정이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네. 그럼 하루 이틀 정도는 시간이 필요한데 오늘 저녁에 바로 배정표 내라고 말하니까 그거는 부실 배정표나 졸속 배정표를 줄 수밖에 없고 그럼 다시 또 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 그건 무리다라고 그랬는데 그냥 그러면 7시에 본회의 강행하겠다라고 가니까 아마 거기서 결렬된 거 아닌가 싶고 그래서 주말에 좋은 분위기가 그렇게 끝난 거에 대해서는 아쉽지만은 민주당이 우리 원내 지도부를 대하는 협상 태도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았다는 거. 마지막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말에 이게 좀 좋은 분위기까지 만들었으면은 월요일에는 그 분위기대로 갔었어야 되는데 마지막에 뭐 오늘 6시까지 배치표 내놓고 7시에 뭐 또 저기 상임위 구성하고 바로 저 법안 예산 심사 들어간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그 말씀은 이 합의안의 내용보다도 뭐 어떤 그 외에 여러 가지 발언이라든가 아니면은 상임위 명단 제출 시한 여기에 대해서 더 잘못된 부분들 아니면 좀 불편한 부분들이 있었다는 의견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하신 합의 내용은 오후에 보고될 예정이었던 것 같은데 오전에 결렬돼 버리니까 오후에 보고되지도 못했죠. 그래서 저희는 구체적인 그 내용을 내용도 모르시고 들을 기회가 없었던 거죠. 여기에 대해서 김성환 의원께서는 하신 말씀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 어제 이제 합의가 결렬되고 난 다음에 미래통합당의 이제 장제은 의원께서 일종의 협상의 골든 타임을 놓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미래통합당의 내부 의사결정을 잘 모르긴 합니다만 실제로 일요일 날 6개 항목에 걸쳐서 상임위 배분 문제라든가 법사위 하반기 법사위원장의 배정 권한이라든가 법사위의 여러 가지 이제 체계 자구 심사권을 어떻게 바꿀 건지 그리고 원구성을 어떻게 할지 그리고 국정조사와 청문회까지 포함되는 상당히 자세한 내용들이 이 합의문에 담길 뻔했는데 그게 일요일 날 저녁 월요일 날 아침에 의원총회 보고조차 못할 정도로 그 안이 내부에서 부결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사실상 결렬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조혜진 의원이 말씀하신 뭐랄까요 상임위의 의원 배정에 무슨 촉박함 저는 이거는 이 결렬의 주요한 요인은 아니다라고 알고 있고요. 어쨌든 그렇게 협상안이 의원총회 보고조차 못하고 결렬되게 된 과정에 대해서 저희 당 사정은 아닙니다만 앞으로도 과거에도 좀 그랬거든요. 앞으로 여러 가지 또 협상이 있을 텐데 그런 과정에 대해서 조영 원내대표에게 조금 더 권한을 주어야 소위 실질적 협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굉장히 진지하게 협상했고 또 저희도 뭐 좀 불가피하게 저희가 손해 보면서 수용한 합의안들이 있었는데 뭐 청문회 건이라든지 국정조사 수용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는데 그래서 이 협상이 결렬된 거는 저희가 보기에는 미래통합당 책임도 꽤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제가 29대 때 원내 수석을 할 때는 민주당이 야당이고 저희가 여당이었는데 합의문이 대개 민주당 의총에서 뒤집혔습니다. 아 그때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야당의 원내 지도부가 사실은 좀 약한 거죠 힘이. 집권당의 원내 지도부는 청와대가 뒤에서 백업을 해주니까 그만큼 강한 거고. 또 청와대가 발악은 아니면은 좀 용인하는 지도부가 서게 돼 있기 때문에 힘이 센 반면에 민주당이든 통합당이든 야당일 때 그 원내 지도부는 상대적으로 좀 그 힘이 덜 실리죠. 그래서 저는 주말에 원내 지도부가 저한테 개인적으로 의견을 물어봤을 때 지금까지 주호영 원내대표가 할 도리는 다 했다. 여러 가지 협상안, 양보안, 타협안 제시를 했고 충분히 다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저는 개인적인 의견 더 이상 제시 안 하고 정권을 우리 당 의원들이 정권을 위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오늘 주말이나 내일 월요일 아침에 여당 지도부하고 의장하고 3자가 어떤 안을 가지고 타결을 지어 합의해 오든 네. 저는 그대로 받을 생각입니다. 예. 라고 이야기하고 월요일 아침에 제가 다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이제는 정권 위임하고 합의해 오면 그대로 받아야 될 시점이다. 예. 라고 이야기를 해서 일정 부분 그런 공감대가 있었는데 지금 위임이 안 돼서 그런 게 아니라 결국은 여당하고 국회의장 3자 그 협상 자리에서 비거려진 걸로 저는 그렇게 협상 생각합니다. 자리에서. 네. 그러면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것을 결렬을 선언한 겁니까? 아니면 불편하지만 갖고 와서 뭐 일부에서는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뭐 여러 가지 거부했다 뭐 이런 뭐 보도다 뭐 추측도 나오곤 있던데 어떻습니까? 보도를 보면은 김태년 원내대표가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고 그렇게 보도가 돼 있고. 아 그래요? 예, 보도가 돼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전 얘기죠. 일요일 날 가 합의안을 만들었고, 네. 그리고 이제 월요일 날 최종적으로 이제 그 타결을 여부를 결정해 그 사이에 미래통합당 내에 무슨 의사 결정이 있었냐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고 예. 최종적으로는 이제 결렬될 시점의 상황이 김 대표가 그런 식으로 박차고 나갔다라는 걸 보면은 네. 좀 짐작되는 바가 있고 그 김종인 대표가 관여를 했는가 하는 부분은 뭐 정보지에서는 좀 본 적이 있지만 확인은 안 되는 부분이고 예. 어디까지나 원내 사안은 당내 지도부 간에 이견이 있다면은 그거는 원내대표의 최종 권한이고 책임이죠. 그리고 다수의 의원들이 지금은 이제 원내대표가 결정하면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이제 받아들일 마음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 원내대표가 아예 받아서 와서 주말에 안이 아니라 월요일 아침에 안이 받아와서 우리 의원들에게 제시하기에는 정서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어서 결렬됐다고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김성원 의원님. 예. 그러니까 최종 합의하지 않았지만 아까 말씀드린 6개 합의안을 의장의 중재하에 여야 원내대표가 같이 만든 안입니다. 그래서 네. 국정조사 요구도 있었고 청문회 요구도 있었고 그걸 저희가 불가피하지만 수용했고 그렇게 만들어진 안인데 그 일요일 날 이 저녁부터 월요일 날 아침 사이에 미래통합당 내에 어디 라인에선가 이 부분은 수용할 수 없다고 하는 내부 결정을 한 거죠. 그리고 다시 월요일 날 최종 협상 과정에서 일요일 날 합의한 내용 우리가 동의할 수 없어졌다. 이렇게 되니까 판이 깨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요일 날 거의 4시간에 가까운 과정에서 합의한 내용을 사실상 부결시킨 책임은 미래통합당한테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더 이상 국회의장도 더 이상 협상을 계속하라고 할 수 있는 명분이 없어졌으니까 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해서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장을 마저 선출하게 된 거죠. 알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주말에 그 안이 월요일 협상에서 살아 있었다고 하더라도 예. 의장께서 오늘 10시까지 의원 상임위 배정표 내라. 그 시한? 예. 안 내면 7시에 본회의 개최해서 강제 배정하고 상임위원장 18명 다 선출하겠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그건 끝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그 결렬에 이른 상황까지 두 분께 이제 각자의 입장을 들어봤고요. 뭐 어제 뭐 상임위 전석을 이제 민주당이 차지해서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미래통합당에 바로 좀 단도직입적으로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그 때문에 오늘부터 내일까지 1박 2일로 긴급 이제 끝장 토론 의총이 열리고 있는데요. 네. 이미 상황은 끝났고 앞으로 4년을 어떻게 살 것인가. 네. 야당으로서 최소한의 정부 여당 국정 견제할 수 있는 지렛대 법사위원장이라든가 뭐 나머지 상임위는 우리가 또 준 측면도 있기 때문에 네. 뭐 여당 탓을 하고 싶지는 않고 어쨌든 손발이 다 잘리고 야당으로서의 견제 기능이 거세를 당한 상황에서 앞으로 지금 뭐 민주당이 예고하고 있는 지금 당장 예산 처리 또 공수처 그다음에 각종 입법들 이런 걸 그냥 뭐 야당은 그냥 옆에 그냥 세워놓고 네. 그냥 통과시킬 텐데 속전속결로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예.
그럴 때 국민들은 우리한테 뭐라고 할 것인가. 통과시키는데 박수 치라 할 것인가. 너희들 뭐하고 있냐. 야당 역할도 못하고. 그걸 생각하면서 앞으로 4년 동안 우리가 손발이 잘린 상황에서 그래도 야당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견제 기능, 지렛대. 네. 이걸 창조를 해내야 될 상황입니다. 민주당이 지도부가 21대 국회는 이제는 흔히 하는 말로 새하늘 새 땅이다. 신천지다. 네. 과거에 없었던 국회를 지금 만든다. 과거는 다 잊어라 이러고 있는 판이기 때문에 과거에 민주당이든 우리 당이든 야당일 때 지렛대 역할을 했던 건 다 무용지물이 됐기 때문에 네. 창조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걸 놓고 지금 1박 2일 동안 저희가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고 예. 그거를 어느 정도 이제 확보해서 상임위에 들어가야 민주당 하는 일이 잘하는 것도 있고 잘못하는 것도 있을 텐데 잘못하는 거는 야당으로서 걸러줘야 되는데 네. 그 지렛대를 가지고 들어가야 걸러지는 거지. 안 그러면은 잘한 것과 잘못한 것이 그냥 구분 없이 막 통과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고민 이후에 저희 입장이 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김성환 의원께 이렇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단독 원 구성을 하셨는데요. 예. 지금 이제 아무래도 촉박한 것은 이제 3차 추경 통과가 가장 급하다고 해서 이제 시한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3차 추경을 통과시키고 난 이후에도 계속 이 단독 원구성이 유효한 겁니까? 아니면은 그 이후에는 다시 뭔가 애초에 시작했던 뭐 11대 7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돌아갈 수 있는 겁니까? 글쎄요. 이제 저희로서는 우선 국민들이 원하는 게 일하라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하는 국회에 여당으로서 책임 있게 임한다. 네. 그리고 추가로 또 야당과의 협상은 계속한다. 이 원칙입니다. 다만 귀 확정된 것을 다시 되돌릴 수 있는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것은 이미 저희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수차례의 협상을 했고 또 기다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밥상을 거듭찬 책임이 저는 야당에게 있다고 보기 때문에 네. 정치는 생물이라 완전히 닫혀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만 네. 이제 와서 또 그렇게 요구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듭니다. 어쨌든 좀 많이 아쉽긴 합니다만 또 야당 측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면 저희 내부에서 검토해서 또 협의하고 조정을 할 건 하겠습니다. 네. 조혜진 의원께 지금 1박 2일 동안 이제 끝장 토론을 해야 된다고 이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 창조적인 결정을 좀 내고 어떤 대안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예. 당장 급한 건 3차 추경 처리에 대해서는 견제하셔야 된다고 그전부터 참석해서 예.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되나요? 그러려면 상임위 배정부터 제대로 돼야죠. 자기가 아는 그 예산을 들여다봤을 때 내용을 알만한 분야에 가야 예결위에 배정된 분들이 합리적인 분들이 가서 배정을 돼야 되는데 아직 그게 지금. 예결위 전 단계 상임위 심사부터 있으니까 자기가 아는 상임위에 가가지고 들여다보는 게 훨씬 더 짧은 기간에 지금 이 기간도 사실은 거의 졸속이 불가피한데 그나마도 처음 해보는 상임위에 들어가가지고 예산표 들여다보면은 쉽지 않겠죠. 이거 들여다보는데 한참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걸 분명히 이건 졸속 예산이고 부실 예산이 뻔한데 그걸 찾아내려면은 시간이 필요한데 지금 7월 2일인가 3일까지 해라고 무조건 밀어붙이라고 청와대가 저러고 있고 박병서 의장님이 어제 그렇게 이 다 된 협상을 결렬시키면서까지 그렇게 하는 것도 어제 바로 상임위 그 시한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어제 바로 원 구성하고 바로 상임위 열어가지고 심사 들어가게 하려고 무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결국 이제 결렬된 측면도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유례 없이 전반기에 세 차례나 추경을 하고 35조라는 사상 최대의 본예산이 다른 나라 같은 본예산 예산 규모인데 이걸 또 추경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제대로 된 일자리는 없고 거의 단기성 알바성 단기 일자리들이고 이 예산 끊어지면 바로 또 실직되는 그런 예산 일자리들이고 네. 우리가 볼 때는 일자리 통계 분식하기 위한 실업률이 이만큼 떨어졌습니다. 취업률이 이만큼 올라갔습니다. 그거 보여주기 위한 것밖에 아니어서 잡아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상임위도 엉뚱한 데 다 배치해놓고 시간도 없고 그럼 민주당이 부실 예산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밖에 안 될 거라고 보죠. 그러면 그걸 제대로 하려면 상임위를 제대로 다시 재배치하고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지금 시한을 어찌됐건 간에 맞춰서 이걸 빨리 추경을 통과시키기 위한 작업들을 지금 진행하시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조혜진 의원님 지금은
평상시가 아닙니다. 평상시면 3차 추경을 할 리가 없죠. 지금은 전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올스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나라들도 굉장히 우리보다 거의 뭐 적게는 3배, 많게는 10배 가까이 추경 예산을 편성을 해서 긴급하게 이 코로나 경제 위기 때문에 힘든 각 자국의 국민들을 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비상한 상황임을 감안을 해 주셔야죠. 그래서 대한민국도 다른 나라보다는 규모가 작습니다만 이제 3차 추경을 불가피하게 했고 네. 저희도 계속 국회가 공전되는 가운데 소상공인 중소기업 그리고 저 성수동의 수제화 만드시는 그 단체 회장님 이런 분들을 만나봤는데요. 하루가 급하다는 겁니다. 하루가 급하게 네. 이 국회에서 빨리 이 추경안을 통과시켜서 시장에 돈이 돌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절박한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더더군다나 야당이 그 국민들을 위해서 더 빨리 개원에 협조하고 추경을 심사하고 하셔야 되는데 이제 와서 심사할 시간이 없다고 하는 거는 알겠습니다. 시험일은 딱 정해져 있는데 그동안 놀다가 시험일 닥치니까 시험 연기해달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럼 이 추경 처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헤드라인 뉴스 듣고 교통정보 기상청까지 확인하고 와서 두 분과 다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태훈의 시사본부. 네, 화요일 정치와투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미래통합당 조혜진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서 상당히 지금 전 세계적으로 시급한 위기다. 그래서 이걸 처리하기 위해선 이걸 극복하기 위해선 3차 추경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김성환 의원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조혜진 의원께서 여기에 대해서 입장 밝혀주시죠. 당연히 저희도 동의하고 생각도 똑같습니다. 우리 네. 국민들 전체가 생각이 똑같을 겁니다. 네. 더구나 이번 추경은 빚까지 내가지고 하는 추경입니다. 네. 국민 세금으로 다 갚아야 될 거기 때문에 제대로 예산을 짜가지고 그 제대로 된 일자리 만들어내는데 가야 되는 것인데 들여다보면 부실투성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제대로 된 일자리는 기업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주거나 풀어주거나 또 현장에서 제일 코로나 타격을 입고 있는 중소기업이라든지 소상공인이라든지 또 영세 자영업자라든지 이 사람들이 아까 이제 구두 만드는 그 데를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네. 저도 지역에서 그 비슷한 분들한테 목 타는 이야기를 듣거든요. 예. 우리한테 필요한 건데 우리한테 주면 우리가 거기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데 엉뚱한 데 다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산이 그렇게 지금 잡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일도 없는데 일 만들고 생산성도 없는데 억지로 만들고 제가 딱 예산을 보면은 그냥 속마음으로 그냥 뿌려주고 싶은데 그냥 뿌려줄 명분이 없으니까 없는 네. 일자리 만들어 가지고 억지로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잘못된 걸 견제하고 수정할 수 있고 의견을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러려면 그때는 이제 그 법안 심사가 제대로 돼야 되고 예. 상임위가 제대로 배정이 돼야 되고 예. 그러려면은 지난번에 6개 상임위 엉뚱한 데 보냈는데 저도 세계 1차, 2차, 1, 2, 3순위 신청한 거하고 전혀 관계없는 엉뚱한 데 박병석 의장님 배치를 해놓으셨더라고요. 예. 그 예산은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들어가 봐야 이 짧은 기간에 볼 수도 없습니다. 다른 의원들도 다 똑같아요. 엉뚱한 데 다 보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 6개 상임위 강제 배정한 것뿐만 아니라 이번에 새로 이제 상임위 배정하는 것도 제대로 해서 들어가야 네. 되는데 그래 봐야 뭐 제가 볼 때는 1, 2일 아니면 2, 3일 더 하면 되는 것인데 예산 이게 추경이 1, 2일 늦어지면은 실패고 1, 2일 빠르면 성공이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딱 시한을 정해가지고 대통령이 지시하니까 국회의장까지 뭐 원내대표야 또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국회의장까지 중립을 지켜야 될 국회의장까지 그 매여가지고 국회 지금까지 한 달 동안 실험하고 공들여온 합의를 갖다가 이 결렬시켜가면서까지 그렇게 하는 게 앞으로 우리 국회가 그런 식으로 진행될 거 보이니까 우울하고 그거 한 거죠. 예, 알겠습니다. 김성환 의원님께 잠깐 여쭤보고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는 시간을 좀 더 달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상임위 구성을 제대로 할 수 있을 때까지. 그러니까 뭐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키려고 하면 이 부실 예산을 그대로 통과시키려고 하면은 시간 주실 필요 없습니다. 여당 의원들끼리 모여가지고 방맹이 치면 되는데. 네. 국민 세금이고 빚내서 하는 예산이고 또 제대로 가야 제대로 가서 제대로 된 일자리 만들어내려고 알겠습니다. 하면 야당이 들어가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심사를 해야 되고 그러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 제가 어제 저희 이제 산업자원위원회 예산 심사를 했는데요.
지금에라도 야당이 진지하게 예산 심사를 할 마음이 있으면 오늘이라도 상임위 배정표 내고 그리고 예결위 이 구성에 참여하고 예결위 구성에 참여해서 그럴 마음이면 정말 밤을 새워서라도 심사하고 검토하면 전 된다고 봅니다. 또 그걸 가지고 뭐 시간을 일주일을 더 달라 뭐 그러면 들어오겠다 이렇게 협상하는 것 자체가 저는 뭐랄까 건강한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치와투 다음 주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구성 관련해서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좀 지났네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가지 보도들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총장에 대한 여당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김성환 의원께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뭐 검찰총장이야 임기가 보장돼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예. 여당에서 개인의 진퇴 총장의 진퇴를 논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다만 최근에 이 검찰총장이 정말로 공정하게 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활용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큽니다. 네. 자기 이제 가족과 관련된 일이라든가 자신의 측근과 관련돼서는 상당히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냐라고 하는 세간의 의혹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런 오해를 살 만한 여러 가지 행동들도 있었고 이렇게 검찰권이 남용되거나 혹은 선택적으로 할 때 이것을 어떻게 통제할 거냐. 그거는 일종의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일종의 통제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추미애 장관이 일종의 검언유착 등에 대해서 정확하게 감찰을 하라고 네. 지시를 한 거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논란이 좀 있는데 저는 지금 그 과정에서 진퇴의 문제가 아니라 이 검찰 개혁의 필요성, 공수처의 필요성이 더 확인되어 지고 있는 과정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조혜진 의원께서는요. 윤석열 검찰은 이렇게 알려진 대로 정치적 고려는 크게 안 하고 네. 검사로서의 사건을 쫓는 기본 생리 그거 철저하고 그리고 검찰 조직 보호하는 데 철저한 그런 철학을 가진 역대 총장이 다 기본적으로 그런 마음 갖고 있지만 특별한 네. 그런 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맥락에서 지난 이 정권 초기에 과거 적폐 수사 총대 메고 앞장서서 무리하게 했죠. 대단하게 했죠. 네. 와, 정말 좀 전에 말씀 그런 검사로서의 생리, 조직 논리 이걸 보면은 이해가 되지만 한편으로 보면은 이래도 되는가 싶을 정도였는데 예. 대표적으로 뭐 그때 뭐 압수수색 무차별적으로 하고 구속 뭐 다반사로 하고 그리고 뭐 별건 수사 또 뭐 피해 사실 공표 뭐 줄줄이 흘리고 그리고 또 사건 플리바긴이라고 해서 우리말로 하면 사건 거래가 될까요? 뭐 그런 것도 뭐 다반사로 하고 그렇게 해서 무리하게 전직 대통령 2명 감옥 보내고 수많은 사람 감옥 보냈죠. 그런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 보면은 한 그 절반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절반 정도 수준으로. 왜냐하면 네. 살아있는 권력, 그 지난번은 죽은 권력을 대상으로 한 거고 예. 지금 살아있는 권력을 대상으로 하니까 그대로는 못하고 한 절반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죽은 권력을 대상으로 해서 2명의 전직 대통령과 그 가까운 사람들을 줄줄이 감옥 보낼 때는 민주당과 여권이 박수 쳤습니다. 윤석열을 영웅처럼 떠받들다가 네. 조국 수사하고 유재수 수사하는 거 보면서 표변해 버렸어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우리 총장님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셨던 분이 갑자기 그 내부에서 그냥 주적이 돼버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전방위적으로 검찰 수사 제압하고 윤석열 총장 몰아내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검찰 또 사법의 정의 또 정치적 중립과 독립 완전히 무시되는 시대로 지금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네. 좀 자제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
국민들이 느끼는 법감정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조국 장관의 가족들을 거의 그야말로 먼지 한 톨까지 털은 거 아닙니까? 그 표창장 하나 가지고 그렇게 했던 것처럼 채널 A와 측근 검사장 간의 검언 유착 의혹에 대해서도 좀 탈탈 털어라. 네. 그러면 이런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때 들어댔던 잣대와 자기 가족과 혹은 자기의 측근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는 감싸기를 하고 있냐. 이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공정하게 한다면 여전히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검찰의 자의적 이 기소권이 얼마나 수사권 이런 게 얼마나 국민들에게 위험할 수 있는가라는 거를 몸소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법무부 장관이 일종의 지휘권을 갖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차제에 이제 그런 차원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공수처라든지 이런 게 만들어져서 이 무소불위의 권력이 좀 국민적으로 제어되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그야말로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해지는 그런 좀 더 공정한 세상이 빨리 만들어지기를 희망합니다. 네, 추미애 장관의 지휘권, 정당한 지휘권을 발동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조진훈께서. 추 장관님은 그 임명 초기부터 제왕적 법무장관처럼 스스로 인식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국회에 와서도 내가 지시했는데 검찰총장이 명을 어겼다, 항명처럼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 않나. 또 법무장관하고 법무부하고 검찰은 그 영역이 틀립니다. 법무부는 이제 사법행정기관이고 검찰은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게 돼 있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임기도 보장돼 있고, 그리고 검찰총장도 같은 장관급입니다. 그래서 수사에는 터치를 못하게 돼 있는데 예외적으로 그 검찰총장을 통해서 수사 지휘를 할 수 있게 되지만 지금까지 딱 한 번 있었고 이 헌정사상. 네. 근데 지금은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계속 수사에 지금 개입을 하고 관여를 하고 이런 장관이 없었죠. 본인은 이런 총장 못 봤다고 그러시는데 지금 검사들은 이런 장관 못 봤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나중에 적폐청사한 일은 지난번에 윤석열 검찰이 지난 정권을 대상으로 해서 적폐청산이라고 하면서 탈탈 털었던 걸 기준으로 가지고 지금 법무장관이 네. 하고 있는 일을 털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정치와투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여기서 마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성환 의원, 미래통합당 조혜진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의 간극은 큰데 하지만 또 토론회는 역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